네, 여성 인권 분야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죠. 민주당 권인숙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종인 시사캐스터도 함께 질문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헤드라인에서도 보여드렸는데 국감장이 지금 굉장히 바쁜데 네, 저도 국감하다 왔습니다. 지금 권인숙 의원님 요즘 한참 질의하고 그럴 시기인데 그럼요. 어마어마하죠. 어떤 부분 지금 특히 중점 둬서 지금 하고 계신가요? 교육부가 그동안 이제 성차별이나 성폭력, 그다음 인권 개선 문제에 사실 별로 관심을 못 기울였습니다. 잘 네. 대처를 못했고요. 그리고 여러 이제 교육부는 교육부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례를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기에 목표를 두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부터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정부가 낙태죄 부분 인정 개정안을 최근에 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권 의원님 비롯해서 네.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네. 하면서 다시 또 다른 법안을 지금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네. 정부에서 내놓은 그 개정안에 근본적인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이 죽어가는 네. 형법을 되살린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네. 여전히 여성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임신 중단의 현실을 범죄의 부분으로 자꾸 규정하려고 하는 게 문제고요. 네. 또 다른 면에서는 굉장히 불명확한 개념으로 형법에서 다루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주수라는 거는 굉장히 불명확한 개념이죠. 네. 그다음에 뭐 숙고라든가 숙녀라든가 아니면 뭐 이 상담 확인서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게 이 판례에서 이게 법원 판결에서는 한번 잘못 이용되면 굉장히 여성들의 삶에서는 악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14주 이후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형법에 이제 낙태에 관한 조항으로 들어와 있는데 네. 그런 거에 해당되는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청소년이나 지적 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아니면 성폭력 경험을 하신 분들입니다. 네. 근데 그분들은 본인이 특히 이제 청소년들은 자신이 임신을 했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했다는 사실을 자꾸 부인하고 싶어 하고요. 그러면서 이 뭐 23주가 돼서 그걸 깨닫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분들이 자기 현실을 좀 감당할 수 없게 뭐 여러 가지 조항들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이 낙태법, 그러니까 낙태법 이 임신 중단에서 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규율하기 위해서, 약자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죄를 주기 위해서 이게 존재하는 법이 돼버릴 가능성이 너무 커서요. 그래서 굉장히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쪽 입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주로 돼 있던 걸 24주로 넓혀놨지만 네. 본인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낙태가 가능하다. 본인이 그걸 얘기하면 다 문제 없이 낙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입장인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지가 잘못됐다는 그렇죠.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청소년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이게 법에 의해서 죄라고 규정되었을 때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이 임신한 걸 알았을 때 부모님이나 아니면 자기가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말을 안 그 하죠. 얘기를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낙태를 의료 행위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신 중단을 의료 행위로 바라보게 하고 그러면서 전면적으로 사회가 이 사람들이 빨리 건강하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거든요. 네.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초기에 이것을 임신 중단을 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염려하는 중기 이후에 임신 중단을 하는 경우가 사례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여성들이 자기 결정을 하는 것을 어떻게 돕고 이 부분들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것인가의 문제를 범죄 행위로 자꾸 보려고 하는 이 이제 패러다임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사고의 틀이 어떤 범죄로 규정을 짓고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이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근본적으로 얘기인데. 해결이 안 되고 그것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정말 우리 사회의 최대 약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 다시 강조하려고 하는 거는 이 임신 중단은 사회가 낙태죄가 있든 없든 해야 되는 사람들은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실도 사실 그렇게 그게 다들 이루어지고 현실이고, 예, 그거는 있어요. 뭐 모든 나라의 통계에서 똑같이 보여주는 그게 여성의 현실이고요. 네. 그 현실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
사회가 건강하게 전향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보면, 네. 자, 임신 22주 이후면 이건 분명한 생명체인데 네. 그 이후에 법적으로 네. 이걸 아무 문제 없이 만들어 놓으면 네. 생명체를 죽이는 것을 합법화시키겠다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라도 임신 중단을 그 죄로 규정하고 낙태죄를 형벌화시키는 거는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제 후기 임신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후기 네. 임신은 사실은 의료법이나 이런 데서 분만의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되도록 이 그 생명의 이슈로서 이제 넘어갈 때에는 의사와 여성의 합리적 판단 속에서 이것이 대응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믿으면서 보호해주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낙태를 이제 여성의 어떤 자기 결정권이나 인권 이런 측면이 아니라 다른 또 사회적 측면에서 보는 분들이 있어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정의당에서도 낙태죄 반대하잖아요. 네. 네. 그 김종철 신임 대표 바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나서 낙태죄 폐지 얘기하자마자 네. 바로 반응이 네. 출산율 낮은데 이렇게 먼저 나오셨다고. 네, 그런 생각하실 수 있죠. 네, 그런 시각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또 낙태율이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닌가, 네. 출산율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 그런 시각들 어떻게 보시나요? 그 낙태율과는 사실은 이게 낙태의 임신 중단의 조항이 어떻게 됐는가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중단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낙태에 대해서 굉장히 신념적으로 반대하고 계셨던 분들도 자기 현실 속에서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될 순간에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관관계 너무 약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성들의 자기 결정이라든가 건강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그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는 사회에서는 오히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임신 중단을 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여성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의원님. 민주당에서 사실은 이 법안을 밀어줘야지 네. 되는 게 절대로 그렇죠. 중요한데 그렇죠. 저번에 정부안 개정안 나온 다음에 민주당 입장이 이렇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민주당이 개별 의원들의 그 개별적인 생각에 맡겨두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요? 일단 뭐 박지민 의원님도 그렇고 법사위 의원님들 중에서도 이 낙태죄의 지금 존치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법안도 더 이렇게 나올 예정인 걸로 알고 있어서 그 합리적인 어떤 판단의 기관들이 있으면 저희도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여성계에서도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법사위 논의에서 조금 더 좀 심층적으로 이게 다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당내에서 좀 설득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 거 해야죠. 아니에요? 네, 아직은 네. 시작은 안 하셨고. 아니 저는 이제 이런 활동들이 다 이제 그 과정의 일환이고요. 일단 네. 법안을 내는 것이 저로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법안을 네. 설득하는 과정은 뭐 적극적으로 계속 해야 되죠. 네. 자, 이 얘기 이 정도에서 잠깐만 마무리를 네. 짓고 네. 권 의원님 개인적인 얘기 잠깐만 짚고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인숙 의원 하면은 이전에 성고문 피해자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죠. 그렇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습니다. 네. 그런 꼬리표에 대해서 좀 싫다던가 불편한다던가 이런 생각은 좀 없으신가요? 뭐 불편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틀이 있으니까요. 저를 보는 이렇게 박스가 딱 주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불편한데 어느 순간부터 포기했습니다. 이제 극복할 수 없는 일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때 당시 그러니까 부천 경찰서 성고문 피해자이셨는데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궁금한데요. 김종윤 캐스터가 좀 준비하셨죠? 네. 나이 드신 분들은 간혹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는 당시 사건입니다. 자, 권인숙 의원은 1986년 당시에 서울대 재학 중이던 22살이었습니다. 위장 취업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혐의로 부천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다가 성고문을 당했고요. 더 이상 공권력에 희생당하는 여성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성고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후 국민들의 분노가 커졌고 변호인단만 199명이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이 직접 심판해 주기를 바란다는 데서 국민에게 고발장을 쓴다는 기분으로 고발장을 작성했죠.
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사건을 은폐 또 축소하고 기소유예,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조작이 얼마만큼 거짓이고 얼마만큼 진실인지를 밝혀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재정 신청을 냈으나 번번이 기각당했습니다. 민사소송 자체는 그 국가의 은폐 조작 부분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중요하게, 그러니까 성실하게 대응하지 않았고 상당히 유감스럽고 실망이 큽니다. 이후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져 사건 발생 3년 만인 1989년이 돼서야 이 문기동 형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죗값을 치렀습니다. 자, 지금 저기 영상 저희가 혹시 틀린 부분은 없죠? 지금 말한 것 근데 중에 좀 민망해서 제가 자세히 안 봤습니다. 오래전 얘기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 이제 직접 고발하는 그런 결정을 할 때까지 좀 고심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20대 때는 그냥 사회 변화, 민주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사는 삶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저를 바치겠다고 결심한 상태여서요. 그래서 이게 고소가 가능한 일이라면 해야 된다라는 가치관이 있었고 네. 또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부끄럽다라는 생각도 그래서 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선택이었냐, 고민이 많았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까지 그랬다. 이게 나에게 너무 올바른 거였고 제가 옳은 일 앞에서는 사실은 좀 두려움이 없는 기질을 타고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꺼내기 싫은 기억이실 수도 있는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그냥 열심히 그냥 잘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은. 네, 어쨌거나 그런 게 이제 밑거름이 돼서 이런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저는 고맙고요. 네. 어디 그 인터뷰 이제 관련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당시에 이제 성거문 사건 관련해서 직접 고발한 건 하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오셨잖아요, 여성아. 네. 이게 가장 본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특히 그 미국 가서 공부했다든지 이런 부분이요? 그렇죠. 부천서 성공문 사건은 이제 사회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네. 이제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네. 힘들긴 했지만 그리고 여성학을 한 거는 당시에 제가 노동운동을 하고 노동인권 해관을 했었을 때 여성 노동자의 현실이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참 분위기 속에서 되게 보수적인 분위기였어요. 여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당시 분위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인정하지 않고 조직을 좀 분열시키는 그런 식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네.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굉장히 우리 사회에 문제가 많은데 이런 거를 고민하고 얘기하는 게 편하지가 않았던 그런 사회 분위기와 제 일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고민들을 좀 풀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의원이 되시기 전에도 많이 바꾸는데 도움을 받으셨다는 얘기인가요? 많이 바꾸는 데 도움을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을 네. 바꾸는데 네. 그때 이 성고문 사건 이후에 같이 네. 미국 가서 여성 공부해 왔던 것들을 그렇죠. 이후의 그러니까 인생에서 이후의 인생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자기 고민, 왜냐하면 자기의 삶이 굉장히 연관되잖아요. 네. 여성학이라는 게.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이제 군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이 성차별 이런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연구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고요. 네. 피해자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해서 저로서는 사회에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도 그렇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네. 사실 이렇게 살아오신 삶을 보면 네. 굉장히 단단한 분이다 이런 느낌을 그런가요? 받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표정이나 이런 건 너무나 이렇게 밝으신데 그래서 제가 다른 그 언론사에서 인터뷰하신 걸 봤어요. 성폭력 피해자로서 네. 본인의 입장을 밝히신 부분을 봤는데 내가 어떻게 기억될지는 내 몫이 아니다. 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놀랐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 팩트가 있었고 성폭력이 있었고
어떻게 보는가는 당신의 몫이다. 이렇게 던져놓으신 게 네. 많은 여성분들이 사실 지금 이런 피해를 당하고 나면 주변의 시선 때문에 가장 어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한테 누군가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권 의원 같은 분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이 제일 힘이 될까요? 글쎄요, 이게 자기 삶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과 가치관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힘들지만 찾아보셔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정말 특히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는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좀 알거든요. 아는데 거기에는 적극적인 자기 보호의 방식과 함께 자기 객관화가 너무 필요하다. 안 그러면 주변의 시선에서 조금도 자유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려서, 근데 그게 하루 이틀에 되지는 않죠. 그렇죠. 예, 기대나 아니면은 폄하나 냉소 뭐 여러 가지 시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가까이에서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은 훨씬 더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시선에 너무 휘둘리지 말기를 원하는데 하여튼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함께 얘기할 수 있으면은 정말 이렇게 얘기해 줄 거리는 사실 많이 있죠. 네. 자, 주제를 바꿔서요. 네. 그 국회 들어오신 이후에 5개월 동안 한 20개 법안 발의하셨다고 들었는데 주로 이제 성범죄라든지 아니면 뭐 여성인권 이런 쪽이 주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물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법안이 없겠지만 네. 가장 먼저 이것만은 꼭 빨리 처리하고 싶다라는 게 있다면 뭐부터 말할 제가 수 있을까요? 1호 법안인 온라인 그루밍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이제 아동 청소년들한테 이 성착취나 이제 성매매죠, 소위 말하는 네. 네, 그런 것으로 해서 접근하는 그 자체를 벌 주는 그것이 저는 지금 이제 가장 빨리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라는 법입니다.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죠? 왜냐하면 법안이? 이게 온라인 시장에서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게 채팅이 막 기가 막히게 열리고 있고요. 네. 거기에 가장 무력한 대상자들이 아동, 청소년, 여성들입니다. 근데 저희 사회가 성폭력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해서 기준이 그렇게 낮은 사회는 아닙니다. 그렇긴 한데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특히 아동 청소년들에게 벌어지는 이 유인행위, 소위 말해서 꼬시는 행위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문제의식을 많이 빨리 발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문제를 빨리 수습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지금 제일 일호 급한 법안, 법안이요. 1호 법안입니다. 제 네. 1호 법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성폭력이 굉장히 만연해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사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좀 안타깝지만 고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피해자이실 때 그렇죠. 네, 도와주셨던 네, 분인데 네. 지난 8월에 이제 이런 분마저 위력에 의한 성추행 의혹의 어떤 당사자가 된 그 현실 자체가 정말 절망스럽다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또 말씀하신 건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거는 다 아마 전 국민이 다 절망하셨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자신의 권력이 어떻게 밑에 사람들한테 전달되는지, 그리고 정말 얼마나 철저하게 이 관계의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이 위력에 의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사실은 굉장히 쉽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 이런 부분들을 갖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나가는 경우들이 정말 많았고, 제가 주변에서도 그런 경험들을, 고위공직자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방어적이고 저항적인, 이제 우리 2018년에 이제 미투가 일어났을 때 그 이후의 과정에 제가 많이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그리고 주변을 변화시키지 않았던 이 권력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저의 호소이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협박이기도 했고요. 그 마음이 좀 담긴, 안타까움이 담긴 그 얘기였습니다. 의원님, 이거는 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국감에서 네. 그 건과 관련해서 네. 이 서울시청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그 피해 여성 변호사 증인으로 좀 출석을 원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반대해서 증인 채택이 안 됐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 간사시잖아요. 네. 조금 이전에 해왔던 입장이랑 좀 다른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그 인권위와 경찰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요. 네. 그 자체가 저희가 국감에서 다루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요. 네. 그래서 증인 신청에서 염려가 되었었고 저희는 여가인은 여성가족부와 관련된 거를 감사하는 부분입니다. 아주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대처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걸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부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하지 못하고 계속 이 관련된 의혹이나 이 반개된 얘기들만이 다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에서 저희는 좀 여가부에 집중하자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이고 인권위에서 조사 중입니다. 중인데 네. 만약에 인권위에서 조사한 게 딱 떨어지지 않는다든지 뭔가 의혹이 남는다든지 그럴 경우에 자, 민주당은 당론으로 이걸 처리를 제대로 안 하려고 할 때 그때는 앞에서 나서서 싸울 용기가 있으신지. 당연하죠. 네. 그거는 뭐 제가 이제까지 그래 왔고 또 발언도 그렇게 해왔고요. 뭐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데 어느 만큼 밝혀질 수 있을지 이게 걱정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죠. 네. 이게 이 방조 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쉽지 않은 면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긴 네. 한데 하여튼 뭐 결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제 소신을 가지고 대응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인권위 조사 네. 결과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게 제대로 나올까 이런 생각도 사실 하거든요. 하여튼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 전체 이 조직 문화가 바뀌는 이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사건이어서요. 그 네. 사건의 의미를 우리 사회가 좀 건강하고 저는 전향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태도 속에서 좀 우리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원론적인 얘기를 지금은 하겠습니다. 네. 또 권 의원 같은 분이 맡고 계시니까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당원 당규에 따라서 후보자 내지 말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여성 후보 나오는 게 좋겠다 이런 입장이세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이유는 좀 단순했습니다. 이미 좀 사건이 그런 이 권력에 의한 성폭력 관련 사건들이고요. 그리고 여성 후보들이 이제 준비된 여성 후보들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이 조직 문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변화를 주도하는데 여성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전에 사실은 이 광역 단체장에 여성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민주당에서도 사실 후보도 한 명 없었어요. 지난번에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극복하는 계기로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여성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얘기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문화가 많이 바뀌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하나 네.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뭐 국감에서도 뭐 유치원 관련해서 질의도 하셨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네. 또 이제 여성 학자이기도 하면서 여성 문제도 다뤄야 되고 또 국감에서 이런 뭐 교육 문제도 다뤄야 되고 네. 특히 이제 아이들 관련 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이것만은 이번 국감에서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이번 내가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좀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처리하는 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유치원 관련한 것도 냈었습니다. 근데 네. 유치원 부분에서는 이제 사립 유치원들이 이 감사위에서 이게 미이행금들을 이제 지불하지 않은 이제 문제들을 좀 제기했는데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교육부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학에 대한 통제가 너무 안 돼서 사학에서 벌어지는 어떤 성비위나 이런 부분들도 정말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으면서 학교가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제가 교육위에 있으면서 좀 적극적으로 다루고 싶고 네. 제일 다루고 싶은 거는 디지털 성폭력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가해자가 12살짜리들이 나오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네. 좀
아주 진지하게 대응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성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방식, 얘기하는 방식, 이 모든 걸 지금 다 바꿔야 되는 그 아주 냉혹한 현실이 우리 앞에 닥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 이 디지 성폭력과 관련해서 아이들한테 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까지 같이 좀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는 동안 해보고 싶습니다. 네, 활약 많이 하셔서 이게 이제 이슈화가 되면 저희 프로그램에서 다시 또 한번 법안이었든지 간에 아니면 네. 그 핵심 이슈를 가지고 또 네.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권인숙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